피고인은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인 앉으세요. 예, 먼저 출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검 측은 누가 나오셨죠? 윤기선, 김현지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변호인 누가 나오셨죠? 네, 법무부 해광의 임성근, 정연택, 고배민 변호사 세 사람 출석했습니다. 예. 예, 3월 5일 공판준비 기일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만 출석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 체부와 공판기일 지정 등에 관한 논의 및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호인과 특검 측이 공판기일 지정과 증거 체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셨고, 이에 따라서 재판부가 증거 체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판준비 기일에서의 진행 상황 내지 공판준비기일 조서 등에 대해서 특별히 변경할 점이나 이해할 점은 없으시죠? 특검 측 어떠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예, 그럼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피고인 잠시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계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예, 인정신문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덕수입니다. 예,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보세요. 예, 직업은요? 예, 주거지 말씀해 보세요. 예, 등록 기준지 말씀해 보실까요?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예, 앉으세요.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고인은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23년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이 있습니까? 피고인. 네. 위 판결에 대하여 특검도 항소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예, 이제부터 항소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특검 측은 1월 26일자 항소장과 2월 6일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항소이유를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 문건들 모두 진술하시죠? 네, 간단히 저희 PPT 준비를 해서 PPT로. 예, 일단 그 문건 진술을 하고 난 네. 다음에 예. 네, 항소 유지는 조금 지금 항소의 요지 진술은 PPT로 하시겠습니까? 네, 소요 시간 어느 정도? 한 30분 내외. 30분 정도요? 예. 변호인
측도 2월 10일자 항소 이유서와 3월 4일자 의견서를 통해서 항소 이유 개진하셨죠? 일단 네. 진술하고요. 네, 진술하겠습니다. 항소 이유 요지는 PPT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요 시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먼저 특검 측부터 PPT 등을 통하여 항소유 요지 진술하시죠. 네, 특검 측 항소 요지 및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먼저 사안 개요의 설명을 위해서 공소사실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2022년 5월 21일 대한민국 제48대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일 퇴임하였고 피고인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였습니다. 피고인은 우리 헌법하에서 행정부의 2인자이고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권한 행사를 저지하고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에 가담하여 내란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고인의 경력입니다. 피고인은 1970년 6월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또 12.12 사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험은 권력자에 의한 친위 쿠데타가 곧 권력 독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고 증거 자료로 기제출된 피고인의 2024년 9월 국회 예결위에서 발언 즉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있으면 이를 해제해야 하는데 국회를 봉쇄하라는 것이냐는 취지의 발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곧 국회 봉쇄 등 헌정질서 유린을 통한 내란 범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인식하에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저녁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빨리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과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통령실로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실 도착 이후 그곳에 와 있던 전 통일부 장관 김용호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하여 당시 위 자리에 있던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등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2024년 12월 3일 22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임을 알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그리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특별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교부받았습니다. 위 자리에 있던 다른 국무위원들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태현 전 외교부 장관 등은 당시 위 자리에 있던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목격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획한 언론사 단전 단수, 국회 봉쇄 등 12.3 비상계엄 전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도 생략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성공하여 권력 독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생각이 없었던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불러 의사 정족수만을 채워서라도 국무회의 외관을 갖출 것을 건의하였고, 이를 위해 직접 당시 국무위원인 홍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전화하여 출석을 독촉하였으며,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동조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계엄 선포 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수정하였고, 대통령실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부서할 것을 설득하였으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단전 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여당 대표와 통화하며 비상계엄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국회 통보 절차 등 사후적인 절차를 보완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신속히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비상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았으나 이를 묵살하고 대통령 직원과 사후 부서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내란 범행에 있어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관련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는 데 실패한 피고인은 대통령 부속실장 강희구 등과 공모하여 마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포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강희구 실장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양식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인 피고인,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대통령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기록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관련입니다. 피고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외관을 작출하려고 하였으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자 사후에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2024년 12월 8일경 강희구 실장에게 이를 파쇄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강희구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비상계엄 선포문을 임의로 파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증의 점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을 뒤로한 채 오로지 본인의 죄책을 회피할 의도로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고 받은 사실이 없으며 김용현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문건을 교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로 증언하였습니다. 원심 판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위증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다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공소사실 중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수용한 행위,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와의 통화, 그리고 통고 절차를 확인한 행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를 지연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범행에 가담한 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유죄로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경우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대통령실에 보관한 행위만으로는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부서 작출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공소사실 중 일부 경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 사실에서 그 범죄 사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입증이 충분하므로 이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어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용한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의 일정을 대신 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그 일정을 대신 수행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상태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이는 본건 내란 범행에 있어 유죄가 선고된 다른 행위 태양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당 원내대표와의 통화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여당 대표인 추경호에게 전화로 추 대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비상계엄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행위입니다. 당시 국회 지형은 여소야대 상황이었고 12.3 비상계엄의 성패는 국회 봉쇄를 통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것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 상황을 살피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음으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고되었는지 사후의 절차 요건을 보완하려고 시도한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 절차 미순수 시 절차상 하자 문제로 비상계엄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도 이러한 통고 절차 미준수 등 절차적 하자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후 절차를 계속하여 보완하려고 한 것도 12.3 비상계엄의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이는 다른 행위 태양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를 지연시킨 행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피고인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있었음에도 국무총리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건의를 묵살한 사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의 건의로 개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국무회의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관장하는 피고인은 국무조정실장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를 묵살하였고, 그 사이 국회 봉쇄 등 헌정질서 파괴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행위도 비상계엄을 유지하는 내란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 범행 가담이라는 고의하에 내란 범행 지속에 있어 핵심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행위 태양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행위 등을 포함하여 내란과 관련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원심이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음에도
문서 작성 이유, 배경에 관한 공소 사실을 유죄 인정 범죄 사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피고인 그리고 강희군 전 실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문서는 헌법과 개헌법을 준수하여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생성된 문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사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유죄 범죄 사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명이 충분하므로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삭제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있어 행사는 문서의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인정이 되고 실제로 신용을 해하는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건 허위 작성 공문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심판 절차 및 수사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를 대통령의 업무 공간인 대통령실에 비치한 행위는 문서가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위 부분은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유는 항소 이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항소 요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변호인 측 항소 이유 요지 진술하실까요? 예, 진행하시죠. 네, 피고인의 변호인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부장님, 상세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2월 10일에 제출한 항소 유서를 가름하기로 하고 간략히 요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피고인의 항소 배경과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부터는 윤석열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실시하려 한다는 말을 처음 듣고서 이는 국가의 대외 신인들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줄곧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를 반대하면서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무위원회의 상황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무총리인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의 거듭된 반대와 만류를 완강히 거부했고 실질적인 심의조차 없이 대접기실에 모인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라고 말한 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설득하고 만류했지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윤석열의 독단적인 비상계엄 조치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헌정질서의 심대한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하여 당시 국무총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 국민들께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드렸다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미 비상계엄 직후 2024년 12월 1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윤석열의 위협한 비상계엄 조치를 막지 못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국군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가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실 중 일부 인정한 위정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인정합니다만
추측과 왜곡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피고인이 우리 역사 앞에서 해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무엇보다 사법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정의로운 법적 판단이 내려져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교훈으로 길이 남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인 결정에서 윤석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하는 실체적 요건과 전체 요건을 위반하였다라고 한 판시한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이 헌법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점은 헌법적 관점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판단한 것일 뿐이고 그렇다고 하여 곧 피고인이 당시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어준 것으로서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옹호하거나 동조해서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는 것을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장하시는 것처럼 내란죄에 있어서 국토 참전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은 모든 공범에게 존재해야 하고 적어도 자기의 행위가 내란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없이 폭동에 참가한 자는 소유죄로 처벌하거나 또는 개개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받을 뿐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없음은 법리상 너무도 당연합니다. 특검이 피고인에 대해서 형법 87조 제2호의 내란 중의 임무 종사자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만큼 윤석열 등의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에 가담하여 중요 임무에 종사한다는 범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검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 판결 2에서 3면에 기재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사전 모임 및 준비에 관한 판시 사실을 보면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준비한 사실만 기재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이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특검이나 원심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심 판결 6문에서 7면에 있는 포고령 발령 등 구체적 폭동 행위에 관한 판시 사실 그 어디에도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이에 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없으며 특검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부께서 부디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그 비상계엄의 절차나 구체적인 내용이 헌법 위반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에 해당되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해서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을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따라 엄격하게 증거 판단을 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피고인 항소 이유를 살펴봐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 항소 이유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에 관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등의 항소 이유 제1점에서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제5점의 양형부단까지 5개입니다. 이에 관한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항소의 제1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관한 법리 오해와 체정법칙 위배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것을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윤석열에게 건의한 것은 윤석열의 일방적인 비상계엄 선포 고집을 끊기 어려워 국무위원들 더 불러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설득을 한 것일 뿐이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과 내란죄 성립 여부를 형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서로 구별됩니다. 최근 2026년 2월 19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2025 고합 129 등 내란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내란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 실체적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형법 제91조 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의 구성력을 충족한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취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안전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이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실적 요건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결국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이에 대해 탄핵 등 정치적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족하지 형사 책임의 부담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춘 데 따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등부를 논할 것이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돌아가 대통령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실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따져 내란죄 성분을 논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리고 그런 국헌분란의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비상계엄 및 이에 따른 실력 행사임을 인식 공유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및 이에 따른 실력 행사에 공모 가담한 자에 대해서도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한다. 국헌분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 절차에만 관여하거나 이에 따른 실력 행사에만 가담한 경우에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고 관여한 해당 행위에 관한 별개의 형법상 구성 요건에 대한 죄책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러한 법리 판단은 내란죄에 관한 확립된 판례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참조가 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이 피고인 이 사건 원심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흠진한 것으로서 곧바로 내란에 해당되는 전제 아래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란죄에서 국헌문의 목적은 모든 공범에게 존재해야 되고 적어도 자기의 행위가 내란죄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가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그 자체가 아닌 폭동의 수단이라 이렇게 판단하면서도 그 폭동의 수단을 정당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상 법률상 절차적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하거나 국무위원으로부터 부수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갖춘 등의 행위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로부터 처음 들어서 알게 된 후에 다른 국민을 더불어서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건의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한 많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로 직접 와서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함으로써 윤석열을 설득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 있을 뿐이지 결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원심에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 아무도 없었고 윤석열이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나갔을 뿐 이를 만류하는 피고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은 이 사건 증거 기록과 원심에서 증언한 최상목, 조태열, 송미령, 조규홍, 안덕근, 김영호 등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실에 불려나온 모든 국무위원들의 진술에서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검 이상공사실과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 판결 6면에 보게 되면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후 같은 날 22시 23분경에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시켜 주었다는 원심 판단은 채정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명백히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입수하기 전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예방하는 발언을 했다는 김영호의 진술은 스스로 법정에서 번복한 진술입니다. 또 대통령실 CCTV 내용 등 객관 사실과 배치돼서 도저히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했습니다. 더구나 김영호가 대적변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포고령을 받아 읽어보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명백히 채정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었습니다. 김영호 이외에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일치하여 윤석열이 피고인에게 특별한 지시사항이 즉기 문건을 준 것을 본 적이 없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 집무실과 대적견실에서 포고령이 배포되거나 포고령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더욱이 특검이 제출한 증거기록 그 어디에도 당시 피고인이나 국무위원들이 포고령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으면 물론이고 이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조차 일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영호의 진술은 일관되지도 않고 다른 국무위원들 진술 또 객관적 사정과도 명백히 배치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뒤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19일 특검 제2회자 피의자 신문과 8월 22일 제3회 피의자 신문 당시 윤석열로부터 집무실에서 폭언을 받았을 것 같다라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는 뒤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시 피의자 신문 참여했던 변호인 설재선, 박연중 변호사에 대한 오늘 오후의 정의심을 통해서 당시 상황과 그 당시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지 등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김영호의 번복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항소 이유서 37에서 41명과 3월 4일자 변호인의 의견에서 16면 이에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간략히 요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영호 진술 이외에 개연 포고를 보았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둘째, 심지어 김영호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에 폭언을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처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받은 문건 중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김영호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만은 이는 김영호의 수사기관 일부 진술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신빙성 인정한 것으로서 이는 최정법규에 위반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김영호 등 관련자 진술을 살펴보면서 김영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호는 특검에서 피고인이 대지실에 들어와서 자신에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원심법정에서는 자신의 착각에 의한 잘못된 진술이었고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는 것이 정확한 기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윤석열도 2025년 11월 19일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에 김용현을 제외하고 그 누구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소집된 국무위원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했습니다. 물론 피고인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 판결 7면에서 피고인이 대책교실에 먼저 와있던 김영호에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사실 인정을 했고 아까 검사님이 항소 요지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김영호가 원심법정에서 특검에서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았고 이러한 진술 번복은 윤석열의 진술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돼서 불구하고 원심은 명백히 사실을 오인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김영호의 특검에서의 진술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인지 보여주는 단적 예입니다. 김영호는 2024년 12월 24일 수사기관에 진술할 당시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대적견실에서 피고인과 조태열 외교부장과 함께 있었고 집무실에 들어가니 조태영 전 국가정보원장이 있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순번 504의 실황조서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도착했을 당시에 피고인과 김영호만 대적교실에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김영호가 20시 45분에 집무실에 들어가는 4분 후에 20시 49분에 조태일이 대적교실에 도착을 합니다. 또 그 후인 20시 55분에 조태영이 대적교실에 도착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호는 아까 함께 있었다고 하지만 전혀 함께 있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영상을 보시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는 2025년 7월 20일 특검에 진술할 당시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자신과 피고인 조태열 장관이 스스로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조태열은 피고인과 김영호가 집무실에 들어가는 4분 이후에 비로소 대적검찰에 도착한 사실을 비춰보더라도 김영호의 특검 진술은 실제 사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김영호는 2024년 12월 14일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1회, 또 12월 21일 경찰서 1회 피의자신문, 또 2025년 4월 7일 경찰서 1회 참고인 조사, 또 2025년 5월 30일 경찰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는 등 특검 조사 이전에 4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자신은 폭언을 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진술을 했습니다. 김용호 특검 조사 이전 4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계엄사령 포고령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적에서 뿌리를 본 적이 없고 2024년 12월 21일 조사 당시에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특히 2020년 5월 30일 특검 이전에 제2회 경찰 피의심 당시에는 한덕수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문건을 집무실 또는 대책에서 연락 사실이 정말로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용호는 2020년 7월 20일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포고령을 해야 하나 전공인을 처단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진술했습니다. 또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즉 포고령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포고령에 나오는 내용인 전공이 처단 내용이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김용호가 2024년 12월 3일 대접견실에서 포고령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언론에 보도된 계엄 포고령의 내용 중 전공이 처단 부분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를 그 당시에 보았다고 착각해서 진술할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용호 이외에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책교실에서 계엄 포고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계엄 포고령 작성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 논의했다는 국무위원은 김용호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고인처럼 2024년 12월 3일 저녁 9시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에 왔던 조태열, 조태용도 포고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원심법적인 진술을 살펴봐도 계엄 선포문은 국무회의 자료를 준 것 같은데 포고령을 나눠주는지 기억이 없고 그것이 국무회의 심의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포고령에 대해서는 나누는지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공에 관련 주무장관인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 포고령을 보았다면 그 내용이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어서 기억할 수 있을 법한데도 포고령을 당시에 본 적이 없고 그날 자정 이후 회의를 한 이후에 텔레그램을 점검하면서 그때 포고령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최삼호 전 경제부총리도 대적교실에서는 계엄 포고령을 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19일 제2회 특검 피의자신문 당시에 김용호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문건에서 본 것 같다 하는 취지 진술을 제시를 받고 당시 김용호가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대적교실에 없을 당시 피고인의 문건을 가지다 보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기억을 떠올려 보니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인 8월 22일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다시 이를 부인하고 그러다가 변호인 면담 이후에 이를 번복해서 포고령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번복 경위에 관해서는 항소 요서 52에서 53면 3월 4일자 변호에 의해서 10에서 1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기소를 탄핵하는 것은 법리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3월 4일자 변호의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피고인이 당시 대적교실에서 가지고 있던 문건 중에 계엄 포고령이 있었다는 증거로 원심이 제시한 것은 원심 판결 43면에 판시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김용호의 특검 당시 진술과 원심 법정의 진술. 둘째, 김용호가 위정죄로 처벌받을 부담을 안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유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 셋째, 피고인은 특별검사 조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받아 읽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에 대하여 당시 느낀 감정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진술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1, 2항은 결국 김용호의 진술에 일관성 신빙이 있다는 것입니다만은 김용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실과 다른 모순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김용호를 제외한 단 한 명의 국무위원도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식견실에서 개헌 포고를 받아보았다거나 이에 관해 논의한 바가 없다는 지술에 비춰보게 되면 김영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오로 진술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엄격한 정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 피고인이 특별검사 조사에서 당시 느낀 감정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진술했다는 이 사항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피지신문 조서의 내용을 가감없이 사실 인정을 하고 사실상 원심의 생명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증거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 인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당심에서 김용호에 대한 정의신문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결국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적교실에서 개헌 포고를 보았다는 유일한 증거인 김용호의 진술에다 증거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피지신문조사라는 탄핵 증거를 통해 이 사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진술하고 있는 윤석열, 조태열, 최상목 등 수많은 증거들을 믿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사실 인정한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탄핵 증거의 범위와 함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해 존경하는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려는 한 의도가 없었으므로 내란 행위에 중요한 임을 총수한다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파견은 사실 오인이 위법이 있습니다. 거듭 설명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용이하게 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을 설득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2월 3일 20시 45분경에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입실해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의사를 전해 듣고 즉시 윤석열에게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신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또한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자신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자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함께 있었던 모든 국무위원들은 한결같이 피고인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나중에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도 대통령 설득하고 만류해보라고 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어하는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이러한 피고인이 비상계엄 정당을 위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고 국무위원 부서 외관 행사를 하는 등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중요임무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추측만으로 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고 최종적으로 위반해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피고인으로서는 2024년 12월 3일 밤에 대통령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했어야 비로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알게 되어서 이를 걷고 만류했으나 윤석열의 고집을 어렵게 되자 국무위원들 더 불러서라도 윤석열을 만류하려 했지만 윤석열은 대통령 상황인식과 국무위원들의 상황인식은 다르다. 돌릴 수 없다는 일방적인 발언만 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막지 못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 역사적 진실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회의록에 서명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국무위원들의 부서 외관을 형성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때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한 이상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를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정치적, 역사적,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내란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심 피고인이 내란 중임을 종사하게 판단한 것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와 관련 지시 이행방을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이상민 장관과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매우 허탈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매우 당황하고 흥분, 침통한 상황에서 본 변형과 같은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두 사람이 당시 국내외 정치 상황과 대외 신인도
또 국내 질서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관해 걱정을 하면서 이에 관한 대화를 했으면 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지금 아무리 기억을 되돌려봐도 그때 정확히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을 되살릴 수 없어 변호인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윤석열의 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이 이상민 장관과 국내의 상황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해 함께 걱정을 하면서 이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하더라도 이를 내란의 중의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원심은 헌법상 국무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보다 우수하지 않는다는 점, 특히 비상경과 관련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정권이 부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무총리인 피고인에게 윤석열의 권한행사에 반하여 국무위원회 이상민을 지휘 감독해야 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했습니다마는 원심은 이러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법리 오해 유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이상민에 대한 자기 의무에 관련해서 이상민이 대직교실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눌 때 소지하고 있던 문건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로부터 받은 단존나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이라고 보았지만 CCTV 내용만으로 이상민이 대직교실에서 소지한 문건이 바로 그 단전다수 조치상 지시 문건이라는 점이 엄격한 정면에서 입증됐다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과 이상민이 대직검찰에서 단전다수 조치상 문건의 내용을 두고 논의했다는 점 또한 대통령실 CCTV 내용을 통해 추측한 내용에 불과할 뿐이지 피고인과 이상민이 대직검찰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심은 이 사실 인정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이상민의 안주물 사건의 문건이 특정 언론사 단전다수 조치 지시 문건이라는 점, 또 피고인과 이상민이 대적교실에서 이에 관련해서 협의했다는 점이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엄격한 증거에 따라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고인과 이상민이 대적교실에서 총 11분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고 당시 본 문건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별개로 대통령 CCTV 내용에는 음성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CCTV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적교실에서의 피고인과 이상민의 모습만으로는 피고인과 이상민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추측하고 의심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과 이상민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했다는 거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실제 문건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의혹만으로 사실 인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민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당시 남아서 다른 사람과 대화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피고인과 대화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상민 진술에 비춰 보아도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이 그 당시 윤석열 특정 언론사 단전다수 지시와 같은 주제를 두고 대화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언론사의 단전다수를 총리와 상의했다는 것 자체도 넌센스이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논의 대상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만은 이는 자유심지 한계를 일탈해서 최종부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고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란 중의 임무에 종사했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심적인 송미령, 안덕근, 조태열의 법정지시에 비추어 분명하게 인정됩니다. 관련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참석한 사람들 명단 정도를 기재해두지 않느냐라고 했고 직원들이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하라고 가라는 말을 한 적은 있어도 피고인이 국무회의 회의록에 부수하라고 서명하고 가라 이런 지시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항소의 제2점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와 내용과 그 표지 작성 당시의 강의의 인식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표지에 서명할 당시 허위 공문서에 서명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의구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할 때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임의로 생각하고 작성했으며 피고인에게 오전에 보내주신 문서에 사인을 받겠습니다 라고만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표지에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할 때 이 표지에 다른 사람이 먼저 서명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강의로부터 이 표지에 다른 사람도 서명할 것이라는 말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피고인과 김용년, 윤석열 사이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와 관련하여 의사연락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비록 강의구가 2024년 12월 6일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내용은 12월 3일 2020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 자체는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표지가 허위여서 허위 고문 작성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최종법적을 위배해서 사실을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소의 제3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김영현, 윤석열이 서명한 공용 서류 또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강의구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공익수로 손상죄에서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선포문은 한쪽 끝에 장관, 총리, 대통령 서명을 받았다고 기록물을 볼 수 없다 하는 윤석열 진술에 비춰보게 되면 당시에 심지어 윤석열조차도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조차도 없었던 것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강의구도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임의로 만든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했거나 최종법적을 위반해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소의 제4점 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2024년 12월 4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또는 김용현으로부터 대검문 담화문, 포고령과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구를 교부받았고 그중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구는 상위 안주문의에 나머지 문구는 하위 안주문의에 교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 문구를 보거나 받은 기획이 없다라고 전언한 것은 기획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인정하였고 이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 앞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 문건 중에 포고령이 있다는 진술한 것은 김용호가 유일한데 김용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포고령은 김용인이 일방적으로 박안수에게 지시해서 발령한 문건입니다. 대책에서는 전혀 배포되지 않는 문건입니다. 김용호를 제외한 그 어느 국무위원도 계엄 포고를 받거나 논의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지막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이 조태력에 건넨 재외공간 관련 문건 이상민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았다 진술한 단전단속 관련 문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에 윤석열이 최상목에 건넨 예비비 관련 문건 이렇게 세 가지로 확인될 뿐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국무총리에 해야 할 지시 문건 자체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특별한 문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한 것은 조태열 최상무 장관처럼 각 부처가 해야 할 지시 문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획에 반하는 위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용현은 국무총리 피고인에게도 지시사항 문구를 건네지도 진술했지만 이 사건 비상계엄을 정당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김용현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위증했다가 문제된 진술에 대해서 당시 헌법재판소의 대리인 진문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청문 측으로부터 A4 문구를 받았다고 하였고 김용인 장관은 이 재판정에서 정을 하면서 이상문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정인에게도 문구를 줬다고 하는데 정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피고는 저는 특별한 문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탄핵심판청문 대리인이 윤석열 특별지시사항 문구를 건네받아도 인정한 최상목, 조태율의 경우를 들면서 피고인에 질문했기 때문에 청구인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어본 것은 특별한 문구는 원심이 이 부분 위증으로 해서 판단하면서 전제한
대구문 담화문이나 포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비상계엄 포고를 모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목, 조태리 경우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서 총리인 피고인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사항 문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구인 대리인은 이 질문 바로 뒤이어서 이상문 행안부 장관에게 김용현 장관이 이 문건 주는 것, 그런 걸 본 적 없습니까? 라고 물었으므로 청구인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목격했냐고 묻는 이 문건도 최상목, 조태리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상면에 대한 특별지시사항 문건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원심은 청구인 대리인의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대통령실 CCTV 내용상으로 피고인이 대집기실에서 어떤 문건을 소지하거나 전달받은 장면이 보여지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유죄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최정부처 위반이나 사실 오인의 위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부대에 관한 항소 이유 5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만 76세의 고령입니다. 또 피고의 배우자는 고등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원심이 정한 형은 여러 양형에 비춰볼 때 너무나 과중합니다. 피고인은 약 50년간의 공익생활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의 경제 발전에 크게 헌신해 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고인은 계엄에 계속 줄곧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 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막는 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의 불리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이 유해를 막론하고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여 헌정질서에 심대한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토감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12월 11일에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진술한 사죄를 한 자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깊은 자경과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책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전혀 도외시 한 채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을 진정으로 봐서하지 않는다 하는 취지로 불리한 양형 요소를 판단한 위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공사 항소유예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2월 27일자 답변서로 가름하고 여기서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인물 종사였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행사가 어떤 행사냐면 당시 무역협회에 주최하는 무역을 할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을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대신 참석을 한 것이 무슨 내란 중요 인물 종사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와 통화한 것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과 국회에 대한 통과 여부를 확인했을 뿐 비상계엄을 유죄로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정식으로 송부한 이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허위공무사 행사죄에 대해서 특검이 항소를 했습니다마는 허위공무사 행사죄의 행사란 허위의 공무서 등을 그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 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강일구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하기 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대통령실 비서실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을 뿐이지 이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고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허위공무서 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원심 판단은 정당합니다. 특별검사의 항소유예 주장은 일반적 주장에 불리할 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30일 선고 2017도 1호 사고 판결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 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의문점을 해소해주지 못한다고 하여 객관적 증거와 이에 기초한 치밀한 논정의 뒷받침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단호하게 진실하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논리적 추론과 가능성 우월함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이러한 순간에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피고인의
주장이 현명을 잡들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반대했지만 결국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는 변론을 하고 피고인이 당시 비상계엄의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의 내란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는 원심 판단에는 명백한 사실 오인과 법리오의 위법이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일부 자백하고 있는 위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시고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랍니다. 피고인이 겸허하게 자백하고 있는 일부 위정죄와 또 설령 견해를 달리하셔서 유죄가 있는 데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 탐정 사유를 고려하셔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시고 피고인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피고인은 지금 변호인께서 항소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지를 진술해 주셨는데요. 항소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피고인? 특별히 없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 요지도 변호인이 지금 진술한 항소이유 요지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예. 예, 특검 측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을 구하시는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 측은 아까 그 항소이유 요지 진술에서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특검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항소이유가 없다라는 항소이유가 없으면 기각을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는데 2월 27일자 특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같이 진술하는 걸로 조서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원심에서는 순번 1부터 648까지의 특검 제출, 증거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조사가 실시되었고 증인 김형호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심 증거 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먼저 특검 측 어떠신가요? 네, 없습니다. 피고인 측은 어떠신가요? 네, 뭐 원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의가 없고 다만 최종부칙 위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진술하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피고인은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할 증거에 대해서 먼저 특검 측 말씀해 주실까요? 네, 준비기일에 말씀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의 그 1심 판결문 2건에 대한 판결문,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판결문, 그리고 이미 증거조사 마쳤지만 그 재생 문제가 있는 CCTV 대통령 CCTV 파일 그 복도와 대접 견식 파일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습니다. 예, 증거 목록 준비되셨나요? 네. 예, 상대방에게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심에서 648까지 증거 서류가 정리된 바 있고요. 그래서 649부터 653까지 지금 증거 서류 등을 제출한다는 취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와 같은 검찰 특검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증거로 하면 모두 동의하겠습니다. 예, 모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특검이 제출한 순번 649부터 653까지의 증거는 모두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검이 제출한 CCTV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 등은 내용 고지를 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고요. CCTV 영상 USB에 대한 증거조사는 재생시청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측도 이렇게 증거조사하는데 특별한
이의 네. 없으시죠? 이해 없습니다. 예, 그러면 특검 측 일단 문건에 대해서 내용 고지 절차 진행하실까요? 예. 예, 순번 649번은 추가 증거 첨부한다는 내용의 수사 보고서입니다. 순번 650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관련 판결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하였던 비상계엄 내란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와 내용이 담겨 있고, 기록 68쪽에서는 22시 16분부터 18분경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적법한 국무회의 절차 없이 피고인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67쪽에는 22시 40분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후 대접견실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순번 651번은 윤석열의 체포방해 등 사건의 관련 판결문입니다. 기록 1271쪽에서 1273쪽을 보면 계엄 해제 후 강의구는 2024년 12월 6일경 2024년 12월 3일 2020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과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기재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경 이 사건 문서에 서명을 하고, 이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대통령 윤석열도 차례로 서명을 하였던 사실, 그리고 1274쪽에 피고인은 2024년 12월 8일 강의구에게 이 사건 문서 폐기를 요청하고, 강의구는 윤석열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문서를 3단계에 넣어 파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문서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였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며 이에 대한 관련 범죄 사실을 모두 삭제하였는데, 이 순번 651번 판결문에서는 이러한 문서 작성 경위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28쪽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가 허위의 공문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 사건 문서는 계엄 선포 전 부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허위 공문서 판단에 대한 법리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순번 652번은 이상민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관련 판결문입니다. 1490쪽부터 1494쪽 관련 내용입니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20시 36분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윤석열로부터 언론사 등 주요 기관의 봉쇄 및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건네받은 사실, 그리고 22시 54분에서 23시 05분경 이상민과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이상민은 위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포함한 여러 문건들, 비상계엄 관련한 문건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과 그 문건을 보며 내용에 대해 서로 의논, 협의하였다는 사실 등이 인정된 판결문입니다. 652번까지의 서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번 653에 대한 CCTV 동영상 재생 시청 방법으로 증거조사 진행하겠습니다. 그 원심에서 이미 증거 조사가 돼서 저희 오늘은 재생 여부만 좀 확인을 하고, 예, 피고인 측에서 그때 그 변론을 하신다고 하니 저희도 그 기일에 맞춰서 피고인 측 저희 중요 부분하고 피고인 측 혹시 반박할 내용 있으면 그때 예, 말씀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이 USB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모두 재생이 제대로 되는지 네, 재생이- 위주로 네. 예, 그렇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시죠. 예. 네. 이의 없습니다. 그 스크롤바를 좀 앞으로 당겨 보시면 한 3분의 1 지점을 한번 당겨 보시죠. 조금 더 앞으로. 네. 그보다 조금 더 앞으로 당기십니다. 이거는 네네. 선포 직후 상황입니다. 네네. 저희도 이 CCTV 영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나중에 23일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 맨 처음 부분하고요. 맨 끝 부분 한번 네, 하고 중간쯤 한번 클릭해 보시고 예. 네, 더 뒤. 예, 맨 끝에 부분. 예, 이렇게 영상 있는 거는 다 확인하였습니다. 네네. 예. 복도도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예. 파일이 2개입니다. 네. 네, 이 정도로 재생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653 순번 653의 USB에는 대접견실하고 복도 부분에 네, 대한 복도, 네. CCTV 영상 동영상 동영상, 내용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피고인 측도 모두 다 확인해 네, 보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예. 어제 받아가지고 다 확인했는데 예. 잘 작동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640 특검 측의 649부터 653까지의 증거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해서 피고인 측 특별한 의견 있으실까요? 지금 판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받았기 때문에 그 판결 이유를 좀 더 분석을 하고 향후에 의견서나 변론유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 단계에서 특별히 뭐 이의 신청하거나 하실 건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지금 예정이 3회 공판기일 정도의 그 CCTV 동영상을 통한 변론을 예정하고 있는데 네. 그때 진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까요? 저희가 상당히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좀 힘이 들긴 한데요.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 측은 그 피고 측이 그 CCTV 동영상을 통한 변론 절차를 진행할 때 예. 특검 측도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뭐, 뭐 간단한 반박 반박하고 정도? 중요 부분 정도 뭐 간략하게 재생하는 정도로 저희는 예. 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소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30분을 넘지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피고인 측은 지난 공판 준비 기일에서 네. 지금 증인 신청을 해서 일부 채택이 되고 불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증거를 신청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네, 없으십니까? 현단계에서 없습니다. 예. 그 저희가 신원식 증인 같은 경우는 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서 법원이 저희가 문의했더니 그 일단 주소 확인을 위한 그 조서를 그 열람 등록 예, 어제 절차를 밟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빨리 해주시면 저희도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오후 2시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증인신문에 해당하는 증인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재판 중계방송에 대해서 제안 및 불허 신청을 한 바 있는데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특검 측. 네, 아직 저희 쪽에 확인은 아직 못 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고 크게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라서요. 뭐 주된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피고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이었던 그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증언 거부를 일단 거부하기를 희망한다라는 게 일단 하나의 입장이고요. 만약에 증언 거부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지금 변호인의 변호권 보장 등에 관한 관점에서 재판 중개는 불허해달라라는 그 두 가지 정도 내용입니다. 근데 뭐 증언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저희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중개 허가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재판부 논의도 좀 더 한 다음에 오후 2시 재판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일단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의견을 듣고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특검 측부터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은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뭐 말씀을 특별히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뭐 일단 그 중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특검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서 중개 신청을 한 취지대로 중개함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피고인 측은 어떠신가요? 몇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의뢰인인 그 피고인이 일단은 승낙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는 일단은 대상이 안 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증언이 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증언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단 변호인들과 의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런 대화와 그런 상황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떤 변호인의 그런 비밀 유지 그 특권이 실은 원칙적으로 일단 보호되는 것이 맞아서 실은 최대한 그 뭐 재판의 공개나 중개는 제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 뭐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른 그 정치인들이나 뭐 그 일단 그 국무위원들처럼 공인은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이나 일단 최대한 그 사생활이 보호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증인들에게 저희가 그 신문할 내용이 실제법적인 어떤 사실관계라기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소송법적인 그런 절차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 중개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이렇게 침해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개를 일단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어떤 그런 의견입니다. 예, 쌍방 의견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신청서 내용과 특검 측,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저희가 재판부 논의를 한 다음에 오후 2시 개정 전에 그 허가 여부에 대해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전 재판 진행할 것은 거의 다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오전 재판을 마치려고 하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먼저 특검 측, 없습니다. 피고인 측은요? 예, 없습니다. 예, 없으시면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